우리 그 실태조사에서 항시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대하게 만드는 순서죠. 소득 보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부 장애인 소득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이제 사장을 맡으신 우송정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님께 이제 사회를 넘기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제2부 토론회 진행을 맡은 우송정보대학 이채식입니다. 오늘 제2부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장애인의 소득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장애인 소득 보장의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토론회는 이 줌 화상회의라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에 대한 대책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줌 화상을 통하여 토론을 진행하지만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리고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토론자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발제는 충북대학교 윤상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토론으로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님,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인환 본부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김성일 과장님께서 차례대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바로 그 교수님께서 한 25분 정도에서 발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장애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가 외환 위기 이후에 그 신자유주의 사회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 유연성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맞이했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득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부도 나름의 그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특별히 이제 사회정책 부문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있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 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확대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과 같은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형 제도가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보장제도가 여러모로 확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에게도 한국 사회 소득의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 추이는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은 노동시장 내부와 외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내부에서 장애인은 저임금 임시직이라는
최하위층에 속해 있고요. 노동시장 외부에서는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운 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1차 안전망, 그 다음에 2차 안전망으로서의 장애인연금,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장애보장제도 생계급여, 이렇게 3단계 안전망에 기반한 소득보전급여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요. 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된 추가비용 급여 체계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장애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급자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지급액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 가구 혹은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1,000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절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장애보장 수급자 비율은 16.3%로서 전체 국민의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인 3.2%보다 5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또 소득이 낮은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2017년 실태조사에는 1인당 월평균 추가 비용이 16만 5천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 혹은 전체 가구의 6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의 극명한 사례로서 전체 장애인 중에 기초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전체 국민에 비해서 5배에 이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 소득보장 체계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의 표 1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소득보전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비용 급여가 있는데 소득보전 급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안전망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안전망으로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장애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추가비용 급여는 장애연금에서는 따로 추가비용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 성인장애인 중에 경증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그런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자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급액이 낮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가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방금 말씀드린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별로 어떠한 지금 현황에 있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장애연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 수가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3.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즉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18세 이상 성인장애인 중에서 이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3%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낮은 수치인 것이죠. 사실 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에 대응한 그런 유효한 소득보장제도로서 한국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월평균 지급받고 있는 수급액은 37만 2천 원입니다. 37만 2천 원이라고 하는 수준은 폐지생계비 대비 57%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장애연금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소득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전체 장애인 중에 40.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즉 공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는 데서 사실은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이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이제 수급할 수 있는 장애 등급 기준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애 등급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등급과는 다른 장애 등급이고요.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장애 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1에서 4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장애연금을, 4급에게는 장애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애 판정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 활동을 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의 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에 있다.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2차 안전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인 연금이 사실상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급 대상, 수급자 수를 보시면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36만 명 정도가 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애연금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숫자이죠. 이렇게 이제 장애연금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2010년도에 도입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장애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소득보존 목적의 기초급여, 현재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비용 보전 목적의 부가급여가 최대 8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수당이 있죠. 이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수당은 각각 그 성인 경증 장애인 대상의 그 추가 비용 급여이자 전체 장애 아동 대상의 추가 비용 급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은 더 지급 대상자가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수당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 수당의 경우에는 최대 3만 원 주고 있고요. 장애 아동 수당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수당이 추가 비용 급여라고 하는 점에서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100% 보존해 주어야 될 텐데 사실은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나 또 장애 수당의 지급액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 수당의 지급액 모두 사실상 이 추가 비용의 100%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제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또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또 많은 장애인 가구에게 그 경제적 보장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가장 큰 문제점을 꼽아보라면 장애인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추가 비용은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냥 나가는 돈,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만큼은, 그 소득만큼은 공제하고 소득 인정액을 적용해야 될 텐데 사실은 공제하지 않고 소득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장애 소득보장제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좀 역사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이 장을 좀 구성하면서 가졌던 문제 의식은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산업화가 이제 진전되면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많은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회적 위험들을 국가 사회가 어떤 연대적 가치에 기반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사회보장 사회정책일 텐데 그런 배경하에서 장애인 정책도 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또 장애 개념의 변화, 또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좀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6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장애인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장애인 복지 역사를 크게 4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는 1981년 이전까지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엔 사실은 소득 보장은 이제 전무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나마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거주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과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제 아동 양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아동 양육시설들이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나중에 장애인 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주시설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주시설이 어떤 양적 확충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고, 이 시기는 정리해보면 단순 시설 보고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81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그 해부터 2000년대 중반의 시기까지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장애인 복지의 틀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이 91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보호고용 서비스가 또 80년대에 또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소득보장과 관련되어서 고용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91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재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확충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양적 확충의 시기를 넘어서서 유형 재편, 그다음에 시설 평가를 통해서 전문화를 추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2기는 제한적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를 추구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잡아봤는데, 이 시기는 이제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급여가 도입돼서 장애인 소득 보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고용 서비스에 있어서는 보호고용 어떤 그런 중심에서 지원고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의무고용제도 역시 의무고용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가 다 폐지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제 재가 서비스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그런 전달 체계들이 속속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공무원 공무기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또 그런 전달 체계들이 등장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 재가 서비스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의 도입과 확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활동 지원 서비스가 2007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예산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활동 지원 서비스.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이 되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주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인권을 추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리하면 소득보장의 확대와 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 강화를 추구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기는 이제 제가 2020년 이후로 나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어떤 4기를 제가 좀 분기점으로 정한 것은 2020년 이후를 정한 것은 앞으로 좀 장애인 정책이 또 그 이전과는 좀 차별되는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4기의 분기점을 2020년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소득보장에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너무나 사실은 미미한 그런 상태인데 역할인데 장애연금 개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장애인연금도 계속해서 좀 개혁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장애수당을 정말 인구학적 집단에게 어떤 비교 방식으로 지급하는 완전 한 형태의 사회수당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보장과 고용 서비스를 좀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혁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도 점진적으로 좀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어떤 장애인 정책은 충분한 소득보장과 더불어서 이용자 주도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소득보장의 정체성 역시 약간 또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건 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 지출 수준을 한번 OECD 회원국들과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표 8을 보시면 11페이지에
이것은 이제 2006년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지출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 지출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에 OECD 회원국에서 이제 사회 지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SOX라고 하는데, SOX라고 하는데요. 그 SOX에서 이제 장애 지출로 포함된 그런 지출 비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현금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급여가 있고, 현금 급여는 장애연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장애연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고, 산재보험의 상병수당, 일반 상병수당,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기타 현금급여로 현금급여가 구성되어 있고요. 현물급여에는 시설보호와 재가지원 서비스, 우리나라의 거주시설과 활동지원 서비스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의 재활 서비스,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제 OECD 회원국들이 매년 이제 이것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6년도부터 제가 좀 쭉 살펴보니까 거의 0.57에서 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2009년에 0.61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도에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부터 해서 만만하게 조금씩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래서 0.6%를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90년도만 하더라도 0.3%였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아직 0.6%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장애인 복지 지출 수준과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현금급여 중에서 장애연금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사실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이것은 이제 OECD 국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OECD 국가들 경우에는 GDP 대비 장애연금 지출의 0.91%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0.12%니까 무려 0.79%포인트라고 하는 현저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는 우리가 더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의 상병수당, 휴업급여 역시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이 장애 지출과 관련되어서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병수당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그 많은 사회보장 제도들을 정비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상병수당이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좀 새롭게 좀 인식을 해서 현 정부에서 이 상병수당을 조만간 아마 도입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급여에서 장애연금과 상병수당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타 현금급여 역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오늘 논의는 사실 이제 제가 장애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자료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애연금 얘기는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장애연금 사실 개혁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정말 말 그대로 1차 안전망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장애연금의 지급 수준을 제고할 그런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장애소득보장 제도 어떻게 좀 개편해 나갈 것인가. 크게 저는 이제 장애급여의 체계화, 그 다음에 장애급여의 지급액의 준거를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세 번째, 장애급여 우리가 이제 지급하고자 할 때 나름의 수급 자격 기준이 있겠죠. 특별히 장애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급여의 체계화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기본 방향으로서 저는 장애인 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애인 연금이 현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인 연금을 기초급여, 즉 소득보전급여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부가급여, 최대 8만 원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경증 장애수당과 통합해서 이제 장애수당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즉 소득보전급여 체계는 기초연금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비용 급여는 장애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해서 각자 어쨌든 간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소득활동 능력 평가가 제대로 우리가 좀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현재처럼 의학적 손상으로 우리가 소득활동 능력 혹은 근로능력 평가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손상과 그 다음에 기능적 근로 능력과 그 다음에 장애인이 처한 어떤 그런 상황적 요인들, 개인적인 요인들, 뭐 학력이라든지 또 자격증의 여부라든지 또 직업력이라든지 또 이런 또 근로의 동기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로서 장애인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사회의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서비스 기관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이런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활동 능력, 근로능력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평가에 기반해서 장애급여의 대상자와 또 고용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소득활동 능력 평가 결과 소득활동 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보전급여를 충분히 보장을 하는 거죠. 소득보전급여만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급의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소득활동 능력 평가에서 부분적 소득활동 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도 어쨌든 당장 이제 뭐 이렇게 취업을 하기는 어려우니 이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집중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일시적 급여, 부분 급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시적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어떤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좀 연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득활동 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제약에 거의 없는 그런 장애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들은 소득보전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보편적 고용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취업을 유도하고 또 취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근로장려금과 같은 그런 또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소득활동 능력에 따른 장애 소득보전급여와 고용 서비스 어떻게 연계할지 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또 다른 과제로서 그 외국에서는 선진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급여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보호수당입니다. 이 보호수당은 이제 그 선진 외국에서는 보호자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 수당을 지급하는 논리는 가족 구성원 이제 장애가 없는 이제 그 가구 구성원이 장애가 있는 그런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소득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보호자 수당을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보호자 수당을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마치 이 보호수당이라고 하는 이 수당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와 있지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보호수당을 저는 보호자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병수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병수당 역시 조속하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급여,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급여의 지급액 준거, 지급액의 그 기준점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저는 현재 지금 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최대. 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금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연동이 되어 있죠. 저는 사실 이제 이 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은 사실은 생산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서 생산활동,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뭔가 보상을 하는 그런 목적의 급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장애가 없어서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의 지급액의 준거를, 지급액의 기준을 저는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연금의 이제 그 지급액을 설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그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좀 비교해 보면 14.3%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임을 알 수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최저임금과 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급여 설계를 하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 비용 역시 이제 이 추가 비용 100%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 추가 비용 이제 이 계측에 있어서 현재는 실태 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태 조사 결과. 근데 사실 이 실태 조사 결과 이 계측 방법이 약간 좀 과소추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계측 방법이어서 또 다른 이제 그 국민생활 실태 조사라고 하는 이런 또 그 조사에서 또 별도로 추가 비용을 계측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국민생활 실태 조사에서의 계측이 사실 보다 더 정확한 계측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장애수당 지급액 그 현실화하고자 할 때 이런 어떤 그 국민생활 실태 조사에서 파악된 장애인 월평균 추가 비용을 한번 좀 어떤 좀 정책적 기준선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마지막 제가 좀 제안드리는 것은 표 19, 예, 그 19 쪽에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안 개요를 좀 한번 정리해 놨는데요. 소득보존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금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제도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비용급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장애평가 기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인정액을 최저임금 5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월평균 추가 비용을 얹어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급여 수준을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런 방식으로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의 50%를 최고액으로 일단 설정을 해서 어쨌든 장애도 정도에 따라서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일단 최고 이제 그 중증장애인 대상의 이제 장애수당 그 추가 비용 실제 추가 비용으로 파악이 된 24만 원을 목표로 일단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의 그 최고 그 추가 비용 급여인 추가 비용 수준인 최고 38만 원을 목표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소득 인정액 기준을 좀 상향시켜서 기초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 인정액 하위 90%,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만 제외하고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인구학적 집단에게 귀속되는 그런 특별한 욕구에 대한 보상으로서 장애수당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장애인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윤상영 교수님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연구를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윤상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소득은 여전히 낮고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그 가장 높은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보장, 소득보장에 관한 욕구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윤상영 교수님께서 하나의 그 개편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개편 및 강화를 통한 최저생활보장 강화라든지, 그리고 소득활동 능력 평가에 기반한 장애급여 대상 효율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보호수당이라든지 상경수당을 도입하자. 그리고 소득보존급여의 지급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추가비용급여에 대해서 지급의 그 기준점 마련,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 향후의 개편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세 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서 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님께서 소장님 한 15분 정도인데 소장님이 뭐 한 20분 정도 이내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예, 주제 발표면 장애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 및 논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세부적인 문제는 몇 가지 연구할 것이 있고, 그래서 본 토론량은 크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생각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부가적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를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혼하고 단기적으로 선정기준 확대와 직업의 단계적 인상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안정망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범주적 장애인의 공공구조로 정립하여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아닌 장애연금을 통해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재 발표자가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그룹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족이 좀 소득이 있어서 그러나 근로 능력이나 소득 재산은 없는 수급자도 아니지만 장애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소득 활동 능력은 전혀 없고 재산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구조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룹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들 장애인들은 어차피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을 가지고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생활일 뿐 장애인은 현재 아래같이 그게 세 가지로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냥 최저생활 비용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룹이 있고 첫째로 둘째로 필요와 욕구에 의하여 추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있고 세 번째로 각종 상황이 나빠져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원하는 결국 공공구조로 유입되는 이 세 가지 장애인 유형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장애인은 1번과 2번이 유지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숫자로 다 빠져드는 이런 우리나라 정책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 드리면서 주제 발표문에서 나온 장애인연금 수급 금액 상향교육 장애연금은 평균 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 장애인은 구름에 떡이고 장애연금 수급 금액 상향 조정을 포함하여 결국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이혼하고 병급으로 장애인의 최저생활이 가능해지는 범죄형 공공구조가 성립되면 1번의 상황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좀 공공구조 대상은 아니라 소득을 못 버는 장애인은 교육을 위한 급여와 집중력 맞춤형 고용 서비스 기업이나 근로시 그러나 기업이나 근로시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일정의 유예나 부분 유예 적용되어야 하나 그리고 1과 2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즉 수급자나 수급자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범죄형 공공구조, 장애인 구조로 작동한다기보다는 장애인 공공구조로 편입되기 전 가두기적인 소득보장 체계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주재 발표자가 이야기하시는 범죄형 공공구조, 즉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을 합쳐서 하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공공구조에 편입되기 전 가두기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장애 소득활동 능력 평가에 기반한 장애연금 및 장애연금 대상 효율 즉 재고 및 고용 스피드와 연계체제 구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주재 발표자님의 기본 방향인 소득활동 능력 평가에 따른 소득 보정급여 및 고용 스피드 차별화 장애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자기 기준으로 평가 기준 동일 소득 보정급여와 고용 스피드 낙하와 단계적 추진 전략이 전반적으로 적극 동의하나 연계 모형에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실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사회생활 필요한 발전으로 장애 정도는 심하지만 부분적으로 소득 활동이 있거나 소득
대통령이 양호한 장애인이 대거 등장했고, 아예 사회생활, 발달장애인들, 이런 사람 대거 등장했다는 말씀이고, 이 경우 고용유지 문제가 어렵고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장애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건강, 장애 상태가 악화되거나 2차 장애, 저는 내성마비 장애인이나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특수장애까지 이런 것이 2차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의료비나 보조기 구입과 같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동반되는 것 필수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경감되는 것을 보존해주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중증장애, 중증의 근로장애인 의료법을 보건복지부에 주장을 하며 근로 중증장애인 보조기 급여 즉 독일에 가보니까 중증장애인이 보조기가 필요할 때는 국가가 전액을 다 해주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일하는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능력, 무분상제적, 잠재적 생산성을 갖춘 중증장애인의 고용 서비스에는 의료 서비스와 보조공학 서비스를 따로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 예산은 장애인 고용에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금 1조 2천억이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단대 쓰지 말고 이런 고용이 지원하는 고용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으로 이 두 가지 딱 최중증 의료비 그 다음에 보장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행하면 어떨까 하고 본 생각을 봅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과장님께서 올렸다가 한번 받아들여서 의료비를 올렸다가 안 됐거든요. 한번 과장님도 내 말 동의를 해서 한번 올린 적도 있다. 이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보호 고용이나 지원 고용이나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돼야 하며 또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빨리 죽는다. 좀 인간보호가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1급이라고 빨리 죽는다고 죽을 때는 빨리 죽는다 하고 보험은 늦게 내가 안 나오고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민간보험 가입을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조기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와 노후라는 이중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붙어나가서 노령연금 지급 금액 지금 연령을 낮추고 수입도 일정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특례 제도를 도입하자. 이건 뭐냐?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복지부상 등록장애인 경우 국민연금 제도에 아무리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로서만 가능한 데다가 또한 동가입자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또 모면을 납부하는 가정에 대해 해당 장애가 악화되더라도 동일 장애에 대해서 그 수급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년 이상, 2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저는 20년 납부했거든요. 납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악화로 근로능력을 부분 또는 완전 상실한 내용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검토해 주셔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더불어 지금 많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면 근로급여가 중단되고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해 절실한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므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근로활동을 제외하거나 음성적인 근로활동을 조장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식 7개 급여 중에서 이 보호목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대체하고 의료급여를 줄여 나머지 급여를 유지시키는 장애 급여 특례 제도를 다시 신설해 달라. 즉 차상위와 차차상위하고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 이걸 폐지했는데 장애인에게만이라도 이 제도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주제발표님이 이야기한 거 보호수당 사실 이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아니 활동부 좀 받더라도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의 보호수당을 정말 인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도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상병수당 도입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질병이 났을 때 일반 사람들도 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병수당, 일반 상병수당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발표자님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이 어떤 프로그램적 권리가 아닌 진정 법적 권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장애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명권 보장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 장애의 권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국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 즉 이거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 발표자의 광범위한 장애인 소득 보장에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접근을 못하겠고 저는 오직 장애 소득 보장에 강화 방안이 돼서 몇 가지를 첨부해서 생각해서 일어나는 어렵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익 소장님께서 이제, 사실 김재익 소장님은 뭐, 장애인 고용 전문가이시고, 또 현장에서 또 오래도록 또 경험하셨고, 또 장애 당사자이고,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 소득 보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몇 가지를 좀 제안해 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중심의 근로장애인 의료급여를 좀 현실화시켜달라. 그리고 근로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것,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 특례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장애인 이행 급여 특례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만이 장애인 소득 보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제안을 해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발제자님의 의견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두 번째 토론으로, 서인한 본부장님, 장애인 고용 안정협회 서인한 본부장님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복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법 제2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 실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책을 강구한다는 게 1장에 새롭게 신설되고, 2장에 있던 것이 일종의 장애인 등록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들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 의무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연금을 처음에 만들 때에 원래는 시책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법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 또 활동 지원 서비스도 시책에서 출발을 해서 법으로 됐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의무가 법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것에서 좀 더 노력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시책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발제자분께서 그 장애연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에 가입자로서 장애인이 됐을 때 국민연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장애연금을 18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18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을 별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 18세 이후에 장애가 되고 18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장애가 되려면 좀 참았다가 18세 이후에 되라는 건가?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처럼 일정 부분 가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그런 연금인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는 그 연금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그런 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정 기간 연금을 부담을 하면 나중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람 또는 직장이 아니라서 임의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알지만 사실은 직장인들이 가입을 하고 아닌 분은 임의 가입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임의 가입의 제도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임의 가입을 하도록 해주면 직장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장애연금을 타도록 해준다면 상당한 소득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은 이제 저소득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제 국가가 세금으로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도 노인연금의 군에서 지급하는 것에서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습니다. 왜 제도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노인연금과 장애와 노인이 같은 입장은 아닐 텐데 이렇게 꼭 연금을 해야 되는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국으로 더 필요한 것을 주면서 부가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는 것으로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교통수당이라든가 정보통신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추가로 그런 것을 다 줬고 어떤 거라도 주었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전을 하는 방법은 수당을 다양하게 좀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서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해서, 할인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할인 제도 중에서 이제, 직접,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좀 바뀐 그런 것이 옛날에 LPG, 연료비를 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던 것을 그것을 폐지하고 그 비용을 연금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다른 경우에서도 일부의 할인 제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에게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많이 보려면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세력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할인 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무인 승차를 한다고 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할인 제도도 상당 부분은 직접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우처처럼 현물 서비스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 것도 서비스 구매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선택권을 좀 주고 폭넓게 좀 쓰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지급되는 서비스의 비용 중에서 일부를 보조 기부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거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요양에서 보조기구를 인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각종 바우처를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넣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자기 결정권을 하게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별 예산제 같은 것과 연계를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면 현금으로 줘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그다음에 일하는 장애인을 많이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그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 10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어떤 일자리들은 좀 단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정부가 단순히 우선 구매라고 장애인 직접 생산품이라는 제품에 관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용역 사업들, 예를 들면 건강학습 한다거나, 차가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좀, 미국의 릴리피원이라는 데서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일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공익 광고에 기여를 한다. 아니면은 좀 사회봉사 활동으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꼭 생산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서인환 본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환 본부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워낙 이쪽에 장애 쪽 이쪽에 워낙 전문가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당사자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발제자의 그 소득보장 정책 그 범위 이외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하고 이거는 통합, 요거는 아까 발제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거고, 개인 지불제 도입을 통한 소비활동 정대라든지 또 바우처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서비스 선택권을 좀 강화하고,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좀 확대하자, 이런 어떤 제안들을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제 발제 교수님에게 좀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 토론자로서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이 김성일 과장님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소관 부처다 보니까 이 토론자 김성일 과장님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다 이제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이 다 이 소관 부처하고 이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소관부처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장애인 소득 보장 관련해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듣던 이야기도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장애 등급제 이제 개편 추진하면서
아시다시피 크게 한 3단계로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미 했고, 원래 이제 이동권에 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 소득, 고용 그 지원 연계 방안을 이제 마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금이 이 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의 어떤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또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구 영역도 하고 많은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초에 2022년까지 이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장애계나 또는 전문가 또 이해관계인 또 정부 부처 다 모여서 어떤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그거를 결국 정책 제도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여러 교수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정책화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중에 나온 것 중에 몇 개를 보면 먼저 전체적인 이제 장애급여 체계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조금 제도가 중구난방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큰 방향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장애급여 체계화도 아까 말한 어차피 지금 22년까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과 기초연금이 계속 연동되고 있는데 그 초기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외국에도 또 보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나라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뭔가 일단 그 주는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달리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애연금하고 기초연금 기준액이 사실 최근까지 같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기준액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장애인 연금액도 점점 일단 달리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액수도 뭐 최저임금이나 어떤 다른 기준과 좀 연동해서 지금보다는 사실 우리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상향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기초 금액 30만 원, 또 부가 금액 8만 원 해가지고 한 38만 원 수준인데 외국 비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상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현재 현장에서 장애 등급제 이제 그 개편되면서 1, 2, 3급이 없어지고 이제 중증으로 다 합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가도기적으로 기존에 1, 2급 그 장애인들한테 그 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장애계라든지 정치 어떤 국회 등에서도 중증 장애인 전체로 장애인 연금을 이제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많고 관련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3급 장애인도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빈곤율도 높고 또 취업률도 낮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연금 같은 거는 전체 예산액이 한 37만 명 정도 수급자에 한 8천억 원이 좀 더 들고 있는데 이 새로운 3급 전체를 이제 수급자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한 28만 명의 그 예산으로 치면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추가돼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조금 정부 내에서 아직 조금 고민이고 아마도 이것도 내년에 그 큰 어떤 그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거기서 같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외국 여러 나라를 보니까 여기서는 소득 활동 능력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통 근로 능력 평가로 하는 그 제도를 많이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근로능력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환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와 연동해서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이런 뭐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들의 어떤 근로유연 문제, 이거는 복지부만 아니라 어떤 그 고용부나 뭐 기재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게 많은 사항입니다. 크게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핵심 사항으로서 내년에 일단 그 큰 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논의를 해서 2022년에 어떤 장애인의 어떤 권리가 존중될 수 있고 조금 더 소득 보존이 돼서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는데 또 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오늘 바쁘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이게 오늘 조금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네. 윤상현 교수님, 세 분 토론자들 말씀하신 것들,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사실은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연구자로서 어쨌든 또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예, 귀한 말씀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익 소장님, 뭐 정말 아주 예리한 그런 코멘트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실 주제 발표에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뭐 원고에는 이제 포함을 시키고 주제 발표 때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장애인 연금을 중심으로 뭔가 장애인 대상의 범주형 범주형 구조화를 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가 기초보장제도와 이제 분리시켜서 장애인 대상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장애인 연금 중심으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어쨌든 좀 문제점, 또 한계들이 있다고 하셨던 부분들 제가 좀 유념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좀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제가 좀 더 좀 잘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면 어쨌든 그런 장애인 특성을 좀 고려해서 좀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 주신 중증장애인의 어떤 그런 의료급여, 혹은 이제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장애인 연금이 기초보장제도와 관계 설정을 할 때 혹여 이제 그런 기초보장제도와 좀 만약에 분리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또 중증장애인 의료적 욕구가 사실은 또 미충족 욕구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의료급여의 어떤 지위를 한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별도 어떤 그런 또 의료 서비스를 하나 좀 만들어서 어쨌든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소득보전과 고용 서비스 연계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우리 이채식 교수님도 정리해 주셨지만 또 새로운 제안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근로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뭔가 고용부담금에서 좀 보장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개혁 방안과 관련되어서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안들, 장애인의 경우에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애연금 가입 특례를 좀 도입해서 가입 이전에 장애가 악화되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뭐 방안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미 익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서 정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인환 본부장님 역시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일단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 대상으로 국가가 좀 연금보험료를 좀 지원해주는 제도, 저도 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추가 비용 급여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좀 제안했던 장애수당으로 좀 일원화되어 있는, 저도 이제 현재 추가 비용 급여가 이제 기목별로 어쨌든 저희는 수당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장애수당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급여로 이제
추가 지원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약간 좀 이제 다른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약간 좀뭐 교통수당 혹은 뭐 정보통신수당에서 약간 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비목별로 다양화하는 것도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논의 차원에서 저희가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지원급여와 관련되어서 이제 또 제안해 주신 바도 있는데, 활동지원급여를 좀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개인 서비스로만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보조기구 구입 등과 같은 것 한 분들 이렇게 다양한 용처를 좀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권리 중심 일자리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예. 저도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아마 이 권리 중심 일자리, 약간 그 서인환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그런 공공 일자리 도입하는 그런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그 기사를 보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과장님, 김세미 과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어쨌든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비롯해서 에서도 부장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좀 그 방향을 설계하고 끌어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가 어쨌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더 적절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내년도에 어쨌든 아마 민관협의체를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관협의체에서 그런 논의 구조를 좀 마련해서 최종 방안을 선택하는 그런 그 어쨌든 논의 구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좀 이렇게 이제는 이제 좀 연동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잠깐 좀 분리해서 어쨌든 각자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제안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인연금 저도 이제 이런 현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중증장애인 전체로 이제 확대할 경우에 그 소요 예산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예산이 수반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다 장애계가 사실은 공감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결국 관건은 어쨌든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 어떤 그런 민간 협의체에서 잘 어떤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정교한 어떤 그런 또 로직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어쨌든 우선은 좀 3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근로능력 평가 제가 또 발표 때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근로능력 평가의 그런 외국의 사례가 한국적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어쨌든 연구자로서 어쨌든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그런 가능한 방안들이 한번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이 정도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교수님 전문가 협의체 구성할 때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낄 수 있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하게 된다면 네, 김선일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그 장애인 소득 보장의 최고 전문가 우리 윤상현 교수님 좀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역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득 보장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굉장히 또 피부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청자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의견은 좀 이렇게 생략하고요. 좀 더 질문 중심으로 좀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먼저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연금과 주요 선진 외국의 보호자 수당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더욱 체계적인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재원 마련 방안, 아까 윤상현 교수님도 아까 기재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김성일 과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애인 자립 기반 과장입니다. 재원 마련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그런 이제 국세로 조달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연금에 한 8천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많은 어떤 장애인, 예를 들어 3급 장애인 전체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자체에 따로 조달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급 장애인이든 뭐든 장애인이 꼭 이렇게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좀 두터운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재정 당국의 어떤 설득,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은 재원 확대가, 재원이, 확대가 되더라도 어떤 국민적 합의라든지 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만 형성되면 크게 어렵지 않는가,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장애인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를 받게 되면 오히려 일을 하는 것보다 수급자로 남는 것이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근로연계 복지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도 일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정부의 대책을 듣기보다는 제가 김재익 소장님이 이쪽에 굉장히 제가 봐서는 연구를 좀 하셨거든요. 이 도덕적 해이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신 우리 김재익 소장님 개인적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네. 저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네. 개념으로 사장의 수당 같으면 영국처럼 올바른 장애 수당을 실행해야 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도 일정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가 필요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범주형 공공장애 무조 이걸 실행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에게 말이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생계주거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의료급여를 비롯한 이런 걸 남겨주는 장애인 이행급여 특례제도를 옛날에는 시행했는데 지금은 차상위하고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고 폐지했습니다. 2015년 기초법 개정으로 이것을 다 하자는 말도 아니고 저는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를 하려 해도 근로할 수 없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근로에 의욕이 생기고 일을 할 수 있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을 하면 정말 몸이 아파요. 저도 지금 몸이 되게 아픈데요. 사실 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돈이 엄청 나가는 일입니다. 소득은 작은데 규제발표 교수님 말씀대로 소득은 작은데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병원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장애인 이행급여 특례제도는 반드시 내가 앞에 장애인자를 붙여놨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다 주단 말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만이라도 이행급여 특례제도를 당분간 신설해서 어린이들 체계가 잡힐 동안에는 이걸 시행하자,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익 소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내용에서 시청자 의견이 올라온 거에 보면은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병원 가는 것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좀 해달라. 병원비, 치료비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들하고 연동되어서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증장애인 근로노동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건복지부가 아닌 아까 예산 이야기를 자꾸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아닌 고용노동부의 일부 기관
그러니까 일부 조금 기금을 활용해서 의료권을 조금이라도 부과해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서인환 본부장님, 김재익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하실 내용 없으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했을 때에 얻는 이득과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안주할 때의 이득과의 격차가 있는 이상은, 수급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보를 해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잠시 유보를 해서 혜택을 일을 하더라도 보게 해주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을 장애인이 해도 소득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는, 계속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을 했을 때에 얻는 소득이 좀 더 높아져서, 혜택을, 상실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만 주어지는데,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의지를, 이 근로의 의지를 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근로능력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장애인들이, 더욱더 일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김재익 소장님 말씀해주신 차상위 계층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서인환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수급자에게도 장인들 고용하고 고용되어 있는 장인들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근로의지 수당에 대한 보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로연계 복지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의견은 그냥 놔두고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등의 지원 체계는 15년 전의 지원 금액으로 지원이 정액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소득과 관련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혹시 이 내용 제도적인 내용인데 혹시 답변될까요? 보통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는 복지부로 치면 보험급여과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담당과에 한번 정책 건의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이것은 그냥 복지부 답변 부탁을 한다고 질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윤상현 교수님 개인적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이 이를 통해 급여를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까지는 생계비 삭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아까 이게 서인환 총장님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혹시 학자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연구자 입장. 네, 학자 입장에서 사실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 저보다 서인환 본부장님, 그 다음에 김재익 소장님이 더 현장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제가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지금 이제 근로소득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비해서 근로소득 공제 비율도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정부장 수급자분이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의 지금 30%인지 제가 5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정 부분을 이제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제 부분을 좀 더 좀 확대하는 게 아마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그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근로소득 관련된 그런 공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단순히 그냥 근로소득 공제를 그냥 뭐 얼마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실제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아까 김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증 장애인으로서 당사자로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출이 상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교통비도 들고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이제 또 어쨌든 정기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좀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또 때로는 어쨌든 또 직업훈련 어쨌든 또 받으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장애인들이 근로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저는 꽤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 추가 비용들을, 근로와 관련된 이 비용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그걸 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근로소득 공제 얼마큼 해야 된다, 이런 컨시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더 좀 설득력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제 뭐, 예정된 시간 또, 뭐 조금 남았지만 거의 뭐 많이 저희들이 이제 그 활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자로부터 질문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패널 분들의 마지막 그 코멘트를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오늘 좀 이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인환 총장님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 말씀. 네, 정부가 그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그 스프 예산을 만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들 예산이 밀려서 접하는데 어려운 예산입니다. 기재부에서는 활동보조가 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애인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다른 것은 새롭게 신설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장애인 쪽에 비용 성장해 나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금 현재 것을 단순히 금액이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올려달라라는 것을 설득하기보다는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요청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나가는 것이 장애인의 그 보전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익 소장님 코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가 선진 OECD의 경제 강국이라면 평균적인 수준의 그거는 일점 공강을 돼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특히 일하는 장애인이 국민연금을 냈을 때 국민연금에 냈는데도 제2차장이 오더라도 아무 혜택이 없고, 이런 걸 좀 고쳐주고 하고 빨리 고령화 된다고 사범도 안 내주면 그거는 65세지 55세로 때려서 빨리 죽는다고 하니까 민간보험에서 이런 식의 어떤 한국적인 방안이 좀 강구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정정들의 추가 비용은 사실 평균적으로 작은데 정정은 모금목집에서 하고 중증 일하는 장애인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을 위해서 거둬드는 기금을 가지고 근로처리를 다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농하고 보건복지 뭐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그 아니면 여기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그 고용 부담금을 갖고 조금만 지원하면 독일은 엄청난 지원을 하더라고 고용하는데 조금만 지원하면 이래 분담을 나눠서 하면 보건복지부도 가볍고 고용노동부도 장애인데 일을 하구나 이렇게 뭔가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서 근로지원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좀 부처별로 나누고 좀 합리성을 좀 찾아서 우리나라 형편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국민을 설득해 어찌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에는 비슷하게 우리도 적용을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딱 합리적이거든. 저는 지금 어떤 걸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야 이런 뜻입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그 김성일 과장님, 그 죄송한데 그 코멘트 대신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 혹시만 답변을 코멘트 대신에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4대 급여로 나누듯이 장애인 연금 안에서도 장애 유형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통합적인 장애인 연금 확대를 제안해 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 대한 예.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취지대로 지금 장애인 네. 소득 보장체계 개편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아, 많은 분들이, 예, 네. 그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런 토론이나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만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아, 이제 네. 그걸, 예. 그리고 아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득 보장체계 개편의 큰 전환점에 와 있고 아마도 내년 초부터 그게 시작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장애계 또는 민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분들 모시고 그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뭐랄까 뭔가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어떤 토론 기회가 돼서 대학이 되게 값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장애인 어떤 근로유인을 막는 그런 게 있는 게 지금 적극 동의하고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산정할 땐 그 장애인들이 어떤 근로소득은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장애인 연금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사실 들어가요. 거기에서는 일단 좀 그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그 어떤 보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장애인도 뭐 어떤 뭐 연금을 받든 안 받든 근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도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내년에 어떤 그런 이제 민간 협의체의 어떤 큰 이슈 정리해야 되는 과제가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주제 발표해 주신 윤상현 교수님 오늘 부담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마지막 종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 정리를 할 수 있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 그냥, 네. 아마 다들 여기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잘 정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저는 또 저한테 주어진 또 뭐, 그 연구자의 몫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오늘 주신 그 좋은 의견들 제가 잘 숙지하고 또 공부해서, 어쨌든 정말 이제 총론이 아니라 이제 강론 그런 수준에서 좀 디테일, 어쨌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정된 시간이 3시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들 2부 토론회는 시간을 거의 다 이제 맞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토론회 이제 자료집이 나오거든요. 이 자료집은 사전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 50권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고요. 그 영상은 오늘 유튜브에 올려지고요. 파일은 굿잡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월 30일 금요일에 게시될 예정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그동안 그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들이 오늘 토론을 통하여 드러난 쟁점과 이슈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특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1부, 2부, 오전 오후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네,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사회적 관계를 인간으로 이제 토론을 개시했는데, 밑에 보면 이제 저희 붙잡센터 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는데,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어떤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격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큰 위협입니다. 사실상 재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마스크를 사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도 어려운데요. 어느 때보다 많은 배려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